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정욱 소장입니다. 2019년 4월 5일 신문 배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자, 보험기사부터 좀 오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교보생명의 치매 종신보험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틈새 상품으로서 치매보험이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죠. 몇 가지 지표 같은 걸 지펴보면은 남성보다 여성이 1.7배 환자가 많다. 그리고 유병률이 10.2% 두 자릿수 처음으로 넘었다. 그리고 치매로 발전할 수 있는 경도인지 장애 유병률도 22.6%로 환자 수로 따지면 166만 명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통상 유병 기간이 12.6년이다. 그러니까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 받고 생존 기간이 12.6년 정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국가의 그 치매 관리 비용 같은 경우도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얘기고 결과적으로 치매는 간병에 대한 이제 부담이 커서 우리가 보통 간병산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CI 보험이 중대질병에 대한 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을 선진급하는 거라면은 치매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 진단 시기를 선진급하고 치매로 사망할 경우는 나머지 일부 사망보험을 추가로 준다라는 그런 내용의 상품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대형 보험사 계약 유지는 비상이다. 3년째 뒷걸음질이고 대형 GA의 유지율은 2에 비해 좋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기사인데요. 대형 보험사 하면 한화, 삼성, 교보죠. 유지율이 좋지 않다. 13회차 보험계약 유지율, 즉 보험계약을 한 가입자가 13개월째까지 보험료를 내는 비율인데 다 아시다시피 10명 중에 그러니까 100명 중에 약 85명, 84명이 유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100명 중에 한 15명 정도는 해지를 하는 거다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중대 3사는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손해보험 업계도 1인 삼성 그리고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손해보험 모두 다 감소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사 숫자로 보면은 약 이제 여하튼 12 규모에 있는 그 A 플러스 S죠. 4,134명이 여기 나왔는데 유지율이 지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험 A 플러스 S죠. 13회차 유지율이. 그리고 다음으로 GA 코리아, 그리고 글로벌 금융 판매 이 세 곳이 그 유지율이 좋다는 얘기고요. 손해보험 분야에서도 보험 설계사 9,503명을 업계 3위지인 프라임에셋 13회차 보험계약 유지를 84.6%로 대형 선보사들보다 좋았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고, 자, 인터넷으로 보험 판매하는 교보 라이프 플랜이 있지 않습니까? 라이프 플랜인의 13회차 유지율도 84%에 달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본인이 직접 상품을 검색하고 가입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해지율이 낮았다라는 분석인데 저는 그 반대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이 직접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해지한다는 건 분명히 보험 상품이라는 것이 아직은 좀 이제 이해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가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인터넷 상품 같은 경우 굉장히 단순화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 국내 경제 이슈를 볼까요? 네, 불황형 흑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상품 수지, 즉 수출과 수입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해서 이것에 대한 그 결과치가 아직은 흑자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조만간은 이것이 역전돼서
적자로 돌아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황형 흑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수출이 줄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수입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흑자 규모로 뭐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큰 지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불황형 흑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에서 가장 큰 타격을 보는 게 대한민국이다 라고 해서 미국이 관세율을 뭐 1% 이제 글로벌 관세율이 1%포인트 인상되면 한국의 GDP 규모가 0.65%로 가장 다른 국가에 비해서 크게 줄 것이다 라고 이게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IMF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냈고요. 1년 넘게 지속되는 미중 무역 전쟁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뭐 오늘 뭐 기사를 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협상이 조금 좀 청신호를 좀 보였다라는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빨리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돼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불안한 그런 분위기가 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여기 기사로 나왔고요.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2019년 세계 경제 금융 컨퍼런스에서 뭐 말씀드렸던 내용, 글로벌 경기에 대한 문제라든가 중국의 성장이 멈추는 것은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미국이 관세율을 높이거나 미국의 무역 장벽이 높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국의 수출이 어려워지는 거고요. 중국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중국 수출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재테크 관련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내용 중에서는 최근 이제 시장상에 따른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좀 광고성에 대한 기사가 좀 높아서 건너뛰고요. 상속재산 10억 안 넘어도 시세대로 신고가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 부모님의 뭐 사망으로 서울에 있는 부동산 주택을 하나 상속받은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먼저 매매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상속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여건상 상속주택을 몇 년 안에 먼저 팔아야 한다면 상속세 대상이 아니어도 상속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통상 그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는 뭐 10억 넘어야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건 다 아실 거고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다라면 공제액은 5억인데 통상 기준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알고 있고 또 이러한 그 상속세를 낼 정도가 아니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꼽았냐면은 상속받은 주택을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 그 당시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제를 꼽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 시가로 낮게 신고하고 몇 년 후에 양도할 때 그 양도 차익이 커지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 상속받은 주택을 시가로 해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차후 이 주택을 양도할 때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잠깐 이제 배당주 투자에 대한 그 부분을 언급했는데 미국 배당주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연배당이 많고 미국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이 많은데 분기 배당월도 보면 14,719 10월 그리고 258 11월 이런 식으로 배당 낙인 주식들을 잘 배합하면
매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 그래서 매달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러 가지 고려 조건들을 따져보면, 배당 수익률 따져보면 국내 배당주가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통화 분산 차원에서 미국의 달러에 대한 이제 그 강세라든가 또는 환차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따져보면은, 예를 들어서 안전자산인 달러와의 가치 상승을 통한 수익도 같이 볼 수 있고 세금도 조금은 낮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미국 배당주 투자에 대한 이점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있는데, 채권형 펀드 복리효과 매력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우리는 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돈을 모으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여기에 이제 복리효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간과하는 게 하나 있다. 우리들의 돈을 필요로 하는 이 지출 항목들이 복리로 가격이 인상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제 복리라는 개념은 다 아시다시피 이자가 붙는 방식인데, 이 비용도 이런 식으로 비용의 비용이 또 가격에 또 추가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복리 효과가 여기서도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채권형 펀드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복리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서 미 배당주에 대한 기사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 기사 또는 반대되는 기사인데, 한 기업의 배당 성향 오름세를 통해서 배당주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속적으로 오른 거에 대해서 증권주가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거고, 늘 얘기 나오죠. 국민연금의 완전 고갈 문제. 국민연금은 고갈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받을 사람 많고 내는 사람이 적다라면 너 아주 적게 받기 때문에 이제 고갈이라는 이러한 이제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건데, 40년 후에는 10명 중에 4명이 노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하철 좌석 사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노약자석이 좌측의 일부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반대로 바뀔 것이다. 이 정도 되면요, 길거리에 걸어 다니면 오른쪽 왼쪽 앞뒤를 다 봐도 노인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의 이제 저런 정도의 비중인데, 문제는 그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것인데, 퇴직연금으로 한 그 사적연금들의 문제를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문제로 사적연금을 준비해야 되는 문제와, 그 다음에 퇴직연금의 시장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방치된 퇴직연금 42조, DC형, 어제도 계속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91%가 지금 방치됐다. 결국은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 이거를 디폴트 옵션을 넣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 투자 제도죠.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전문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처럼 퇴직연금도 운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 2016년에 이제 국민연금은 기금 운영돼서 4.69%, 2017년에 7.28% 연간 수익률을 올린 반면에 퇴직연금 1.58%, 2017년에는 지금 1.88%로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죠. 개인연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퇴직연금 DC형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도를 조금 이제 설명 의무 원칙이라든가 이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이런 사전 작업을 통해서 제도를 좀 개선을 해서 여기도 전문가들이 손이 닿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반영을 해서 수익률을 좀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알아서 굴려주는 퇴직연금 나온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억하시는 미래에셋생명의 MVP 변액보험처럼 네, 전문가들의 손을 타는 거죠. 그런 방식을 좀 도입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얘기죠. 지난해 수익률 1.25%,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금이 커질 텐데 이거에 대한 해결점이 좀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한 주 제 방송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